최근에 제가 상담한 분은요, 1년 동안 은행에서 이자로 받은 돈이 1,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 매달 건강보험료가 26만 4천 원, 연간으로 따지면 30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보면 투자도 잘했고 나름대로 절세도 잘 했는데 느닷없는 건강보험료 폭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으신 분들은 그때까지 다른 가족분의 피부양자로 있다가 갑자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서 건강보험료를 폭탄 맞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긴 건가요? 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좀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규정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26만 원 정도 되는 계산 방법은 나중에 조금 더 다뤄보겠지만, 일단 이분의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늘었습니다.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이 넘게 되면 전체 금액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이게 1천만 원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일단 1원이라도 넘어서면 전체 금액이 다 과표에 잡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어떤 재산과표, 부동산 같은 것이 5억 4천 정도를 초과해서 이제 만약에 1,200만 원 정도의 금융소득까지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건강보험료 내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월 26만 4천 원, 그러니까 연에 3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건강보험료로 갑자기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 1,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이 되면 여러 가지 부양자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금액도 또한 달라지겠네요. 그죠? 2천만 원이 넘으면 지금 말씀드렸던 부동산의 요건을 따지지 않고 피부양자 조건이 그냥 무조건 박탈이 돼버린 상황이 재산 됩니다. 과표가 없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특히 돈 파는 가게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에 관심이 많죠. 그런데 이 투자나 배당 소득에만 집중하다가 보면 절세까지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방송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처럼 건강보험료 꿀팁 해서 영상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 주실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네, 영상을 저도 이제 한번 쭉 보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은 좀 약간 기본 제도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단계에서 실수를 하게 되거나 기준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도 건강보험에서 추징을 당하거나 자격 박탈을 당하게 된 사례였는데, 이거는 이제 건보료를 내는 게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에 대한 소개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로 피부양자 탈락이다, 탈락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이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주시겠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보험에 대해서 세금만큼 신경을 좀 덜 쓰다가 이제 은퇴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례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꼴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 요건도 함께 보다 보니까 이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를 좀 해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5억 4천이 넘는 주택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아쉽게도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박탈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 가표가 5.4억 원 이상이면 거기다가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상만 있어도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엄청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거군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투자의 방법을 조금 조정을 해서 그 금융소득을 연간 1,000만 원 정도 이하로만 조금 조정할 수 있었으면 이 피부양자 박탈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는 사례였는데, 만약에 부동산이 없더라도 연간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결국엔 피부양자 조건이 박탈되다 보니까 어떻게 금융소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건강보험 가입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것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직장 가입자, 두 번째 지역 가입자,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입니다. 예, 각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네, 직장 가입자는 말 그대로 직장 다니는 분들이고요. 회사나 이제 기업에서 소속이 돼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을 하다 보니까 체감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전으로 급여를 받기 전에 미리 떼고 주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직장에 다니진 않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제도인데요. 뭐 예를 들면 개인 사업자,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이 있는 분이라던가 연금소득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사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또 돈 파는 가게 구독자분들은 똑똑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략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갈등과 좀 고민이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직장을 다닐 때는 월급만 봅니다. 즉 이거를 우리가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월급만 가지고 책정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해서 퇴사를 하는 순간부터 소득이랑 재산을 같이 보다 보니까 은퇴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당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산 중심의 부가체계다 이런 용어를 쓰긴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서 계속해서 소득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은 가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라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 설명 못 드린 것이 바로 피부양자인데요. 피부양자는 이제 직장 가입자에 의존해서 함께 이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 가족이 대상이 될 텐데,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명확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오늘의 핵심이죠. 명확한 자격 조건이 어떤지 그것이 핵심이겠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소득 요건을 좀 살펴보면, 이제 소득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처음에 외울 때 2배사 근연기 이런 용어를 좀 쓰긴 했었는데,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것들은 몽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러한 소득들을 모두 합쳤을 때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가 안 됩니다. 즉 월 평균으로 따지면 167만 원 정도 이하로 소득이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는 금융소득 가지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금융소득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또 프리랜서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 요건인 것 같아요. 앞선 사례에서도 재산 가표가 5.4억 원 이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 요건은 그 재산 과표 기준으로 5.4억 이하여야 되고요. 다만 그 재산 과표가 5억 4천에서 9억까지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례에 해당되는 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맞습니다. 분이네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재산 가표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시 가격, 뭐 네. 시가 이런 것들은 익숙한데, 네. 재산 가표 이것은 어떤 말인지 다른 공시 가격이나 시가랑 비교해 보면 어떻게 조금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재산과표는 건강보험료에서 재산을 이제 점수를 매기기 위한 일종의 기준점인데요. 이 재산과표는 건강보험료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시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가보다는 낮잖아요. 낮습니다. 근데 그 낮은 공시 가격의 60%니까 시가 기준으로 따지면 건강보험료에서 이야기하는 재산가표의 최소한 2배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 개념을 좀 정리하면서 한 개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준시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준시가는 쉽게 얘기하면 세금 매기기 위한 기준을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뭐 양도세라던가 상속증여를 매기기 위한 기준이 되는데, 실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라고 하잖아요. 그 금액의 한 10에서 30% 정도 낮은 기준인데,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재산과표는 그거보다 더 낮은 그 부동산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자,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용어 가운데서 낮은 거다. 자, 그것은 좀 위안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가격도 어쨌거나 계속 들락날락 고정되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들이 종종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이런 그 재산과표에 대한 내용을 좀 체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간에 피부양자 자격을 갑자기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요즘은 형제 자매도 같이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도 예컨대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내가 소득자라고 하면 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은 한데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과표가 1억 8천 이하여야 가능하고요. 그래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을 따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형제 자매를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직장에 다니는 나를 기준으로 배우자, 부모님, 자녀의 배우자까지니까 사위나 며느리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혼인 형제 자매도 재산과표 기준 1억 8천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자격 조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컨대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일이 체크해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이제 자격 요건을 건강보험공단에 체크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국세청 자료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관리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과표가 초과가 되거나 소득이 생기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씀 듣고 보면 이 피부양자 자격이 갑자기 박탈되지 않도록 평소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몇 가지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올해 소득과 내년에 대략적인 소득이 얼마나 될지를 예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천만 원을 넘느냐, 1천만 원을 넘느냐, 이제 이 두 개의 기준선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일반적으로 피부양자 요건에서 박탈이 되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부동산 재산 과표가 5억 4천에서 9억 사이라고 한다면 1천만 원을 넘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5억 4천과 9억이라는 숫자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공시가격의 6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서울의 경우에 또 워낙 고가주택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9억을 넘는 순간에는 피부양자 조건도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세 번째는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땐 저는 달력 같은 데 좀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이 좀 여유 있게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걸 초과하는 시점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도 좀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뭐 예금을 가입할 때 매년 1월 1일 날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1월 1일 가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매년 중반 정도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자, 그때부터 1년 시점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해당 연도 안에 이자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게 있어요? 가족 간의 이런 계획들을 좀 미리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중에 가장 어른이 뭐 퇴직을 한다거나 새로운 창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누구의 피부양자를 올리는 게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이야기를 해 놓으시면 거기에 맞게 대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솔직하게 건강보험료 때문에 가족 회의를 자주 하게 되네요. 네.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누가 있나 이걸 좀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미리 피부양자 등록을 어디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재산과표가 너무 과하다라고 하면 증여 같은 방법을 통해서 좀 재산과표를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이게 증여하는 게 최종 목적은 아니다 보니까 종합적인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도 전문가 미리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려면 반드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까먹고 있다가 또 불필요하게 지역가입자를 몇 달 동안 내다가 뒤늦게 알아서 건강보험료를 몇 개월치를 내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퇴직 전에 미리 피부양자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고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이 피부양자 자격 조건만 제대로 알고 챙길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뜻하지 않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동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단순히 이게 좋다더라 하다 보면 오히려 헷갈리고 손해보는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를 해보시고 현명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본적인 피부양자 조건, 탈락, 또 피부양자의 기준 등등을 폭넓게 말씀해 주셨는데 돈을 불리는 것도 좋고 세금 절세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생각할 때 조금 더 다양한 투자에 대한 또 돈 관리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주변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있다면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